정말 이번 선거 결과가 궁금하죠.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우리 국민들이, 특히 이제 젊은 층이 모르는 게 있어. 야, 이번에 이제 어저께 그저께 조희연 아들의 글이 막 떠돌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젯밤부터 고승덕 후보의 딸 얘기가 막 퍼지는 걸 보면서, 특히 이제 젊은 이제 네티즌들이 막 신난다고 퍼돌렸어.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국민 정서가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 국민 정서가 3일 전에 터져가지고 혹하는 게 없다는 거야. 예. 우리 국민들은요, 선거 3일 전에 뭐 터트리는 걸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러나, 선거 때 뭘 이렇게 막 이벤트를 터트리는 거, 갑자기 뭐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걸 싫어해. 그러면 일단 그런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피해자 편을 들어. 네거티브라고 생각. 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질이 그런 정서가 있어요. 네거티브에 대한 반감. 네거티브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지난 선거 때 박근혜가 당선된 이유가 뭐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썼단 증거가 있나 없나 기다렸는데 박근혜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머, 문재인 멀쩡해 보인 사람이 네거티브 했네? 거짓말한 거 아니야? 열받아가지고 가서 박근혜 찍어준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그런 게 있다니까. 우리 국민들이 선거 3일 전에 뭐 터지는 거 싫어해요. 예. 선거 3일 전에 뭐 이렇게 막 네거티브 터트리는 거 되게 싫어해. 도리어 그런 네거티브에 쟤 떨어지겠다 그런 사람한테 표를 준다니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난 대선에서 좀 우리나라의 진보 젊은이들, 진보적인 네티즌들한테 좀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이정희가 박근혜를 막 몰아쳤다고 너무 좋아했잖아.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를 막 나는 당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 그리고 닭깎기 마사오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때 막 젊은 층은 막 열광을 했어. 젊은 층이 막 열광을 했는데요. 그 열광 때문에 박근혜가 된 거예요. 노인들은요, 그런 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자기들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거야. 젊은 층한테 막 멸시당하는 박근혜를 보면서 자녀들한테 무시당하는 자기 처지랑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뽑아준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젊은 진보 세력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젊은 이 진보 세력들이 국민들 일반의 정서를 몰라. 한마디로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젊은 진보 세력들이 부모님하고 대화하면서 사이 좋은 사람들 많아? 별로 없어. 잘 생각해봐. 이게 젊은 진보 세력들이 부모님하고 사이 좋은 경우가 드물어요. 대체로 부모하고 싸워. 부모의 정서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 부모의 정서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몰라,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하고 맨날 싸우고 무시를 해. 근데 사실요, 부모는 자기를 무시해도 자식을 사랑해요. 부모는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자식도 사랑해. 그러면서도 너무너무나 서운한 거야. 그런 이 부모가, 왜냐? 부모는 자녀를 낳았을 때 아무리 지가 뭐 쭉쭉빵빵 나보다 키가 커가지고 막 멋진 옷을 입고 막 왔다 갔다 꾸미고 다녀도 엄마 눈에는 막 태어났고 주먹을 빨아먹고 똥 싸고 이렇게 똥 잔뜩 묻혀놨던 그 엉덩이, 아무리 지가 뭐 미니스커트에 반바지를 입고 멋진 롱다리를 자랑치고 다녀도 엄마 눈에는 그때 똥 묻었던 엉덩이로 보이는 거야. 부모 눈에는 아무리 지가 손가락이 길어서 막 매니큐어를 칠하고 베러벨 짓거리를 다 해도 전냄새, 토냄새 섞여있던 그 손, 막 애기들은 주먹을 빨아 무슨 주먹을 먹기 위해 태어난 거 마냥 주먹을 한 손 다 넣고 2개 넣기 또 시도하고 막 그래. 그러다가 또 이게 손가락이 찔러가지고 토가 나와. 그러면 토냄새, 침냄새, 우유 냄새 섞여갖고 꾸리꾸리한 냄새가 주먹에서 나요. 그래서 맨날 손을 씻어줘야 돼. 그럼 손 씻자마자 또 그런 걸로 보이는 거야. 부모 눈에는 지가 아무리 커봤자
지가 아무리 커봤자 애기야. 그런데 그 애기가 버릇없이 굴어. 엄마한테 함부로 버릇없이 굴잖아. 그럼 부모는 누구 탓하는 줄 알아요? 부모가 누구 탓하는 줄 알아요? 에이, 저 문재인. 저 나쁜 문재인 놈이 우리 순진한 애를 속여가지고 나를 무시하게 한다. 남편 탓이 아니라 친구 탓. 친구 탓, 남 탓. 선생이 잘못 가르치고 친구를 잘못 사귀고 심지어 선거 때문에 싸우면 저 문재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 노무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망치 부인 탓함? 그럴 수도 있죠. 예. 부모는 아이 탓을 안 해. 내 자식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내 자식은 언제나 순수하고 순진하고 착한데 저 나쁜 빨갱이 새끼들한테 물이 들은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맨날 방송할 때 뭐라 그래요? 부모님하고 싸우라 그래, 싸우지 말라 그래. 절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절대로 나이 드신 부모님하고 그 정치적인 문제로 다투시면 안 돼요. 자, 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부모랑 많이 싸웠던 젊은이들, 부모님한테 자주 찾아가. 1년에 한두 번이나 한 달에 한두 번, 보통 요즘에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찾아가잖아. 매달 찾아가. 매달에서 매주 찾아가. 자주 찾아가요. 자주 찾아가고 부모님이랑 그냥 같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밥을 먹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박근혜가 잘하고 있다는 둥. 그 얘기는 뭐냐? 불안한 거야. 왜? 우리 부모 세대가요, 잘할 때 박정희 비판하면 잡혀가서 고문당해 죽었어. 그걸 봐야 돼. 부모님들이 뭐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지 부모님의 의식 구조를 봐야 돼. 정권을 비판하면 자기 아는 사람들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었다니까. 그래서 자녀들한테 괜히 정권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베이스예요. 여러분이 그걸 몰라서 부모랑 싸우는데, 부모님이 여러분 앞에 박근혜가 잘하고 있다 일부러 그런 이유가 뭐냐? 옛날에 자기 젊었을 때 박정희 비판해두고 전두환 비판했다가 바로 삼천교육대 가서 죽어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야. 내 자녀가 그렇게 정권 비판했다 잡혀가서 맞아 죽을까봐, 고문당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 그게 의식을 지배해요. 그게 처음이고 첫째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막 튀면 경제도 어렵고 이런데 괜히 정치적인 입장 막 튀었다가 그 튀게 자기 정치적인 발언 얘기했다가 회사에서 잘릴까봐. 두 번째는 그게 두려운 거야. 너무 정치적인 입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다니다가 회사에서 잘리고 취직 안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야, 부모들은. 부모들이 괜히 박근혜 잘한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혹시라도 다칠까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괜히 그렇게 박근혜 비판하다가 잡혀가거나 회사에서 잘리거나 취직을 못하거나 그럴까봐 두려움이 바탕에 깔려있는 거야. 옛날에 자기 친구들 잡혀가서 죽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 앞에서 아니 어떻게 엄마는 머리가 없어? 엄마 머리는 장식이야? 어떻게 박근혜가 저렇게 등신짓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칭찬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부모 마음을 보고 그렇게 막 박근혜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엄마 내가 혹시 박근혜 비판하다가 잡혀갈까봐 겁나?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부모님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봐야 돼.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그리고 나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정치적으로 문재인이 아무리 훌륭하고 박근혜가 수준이 떨어질 수 있어. 그러나 부모님이 박근혜가 좋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막 부모를 멸시하면서 문재인이 더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난 문재인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을 배우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에는 문재인을 부모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걸 억지로 막 비난하고 멸시할 게 아니라 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문재인의 철학이라고 난 생각해. 정말 문재인을 생각해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단 뭐겠어.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인간은 언제나 부모와 자식의 세대로 이어지는 게 인간의 존재성이야. 그러면 그 부모와 자녀가 함께 문재인을 지지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하는 거죠. 근데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너네 부모를 멸시해라. 그건 난 문재인 철학이 아니라고 봐. 문재인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 나를 지지 않는 너의 부모는 멸시해라. 그건 문재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네 그래. 그럼 부모님이 수상하게 여겨. 제가 틀림없이 문재인 좋아하는 애인데 왜 네 그러지라고 의심을 확 해. 부모는 알아. 애 변화를 알아. 너 왜 그러니? 라는 느낌 딱 든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럴 거야. 너 진짜 박근혜 찍을 거야? 그러면 웃으면서 아유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세요. 부모님이 박근혜 찍어! 막 뭐 새누리 찍어! 막 이럴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모님한테 싫어요. 전 누구 찍을 때요. 그러면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 그럼 부모님이 뭔가 변화를 느껴. 얘 뭔가 수상한데? 너 솔직히 문재인 좋아하잖아.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사실 제가 문재인을 좋아하는 건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해서 좋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엄마 아빠가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화를 내면 문재인 후보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 앞에서 네 그런 거예요. 라고 해봐.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냐고. 어떻게 엄마 아빠는 그렇게 박근혜를 지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딸과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너 문재인 지지 안 해? 저 문재인 지지해요. 근데 너 왜 고분고분 말 들어? 제가 문재인 좋아하는 건 사람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좋아하는데 엄마가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내가 엄마한테 버릇없이 굴면 문재인 후보가 싫어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 어머님이 찍을 때 물론 박근혜를 찍을 수는 있지. 그러나 찍으면서 고민할 거야. 문재인? 고민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절대 진보적 성향의 청년들이 부모랑 싸우면 안 돼요. 예. 부모랑 절대 싸우는 거 나는 반대해. 더 잘해드리세요. 네. 부모의 마음의 깊은 곳을 봐. 부모는 오로지 내 걱정이라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동사무소에 막 노인들이 와서 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쌀이라도 달라고 막 행패를 부려.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그 노인분한테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혹시 자녀분이 있느냐, 자녀분 이름을 대라. 그래서 자녀분이 정말 재산이 없으면 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노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녀들이 쌀도 안 주고 찾아오지도 않아가지고 쌀을 못 타먹는 노인들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동사무소에서 그 자녀분이 있는 이름을 좀 대달라.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가지고 공짜 쌀을 드리겠다.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끝까지 자녀 이름을 안 대. 굶어 죽더라도 내 아들 딸 누구다란 얘기 안 해요. 이 제주도의 경찰들이 되게 힘든 게 뭐냐? 제주도의 노인분들을 모시고 놀러 와갖고 버리고 간다는 거야. 부모를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부모들이 경찰들이 같이 온 자녀 이름이 뭐냐고요?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끝까지 말 안 한대. 왜 내 이름 얘기하면 자녀 이름이 나올까봐 자기 이름 얘기 안 하고 자녀 이름 얘기 안 하고 끝까지 버틴다는 거야.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그 성향의 젊은 청년들이 나는 그렇게 봐. 노인 세대는 뭐 박근혜를 지지하고 젊은 층은 문재인 지지한다. 아니요. 저는 80대 내가 부산 가가지고요. 어떤 80세 할머님이 나오셔서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나를 끌어안고 고마워 그러면서 우시는데요. 그거 무슨 노인 세대는 무조건 박근혜 지지하고 젊은 층은 무조건 문재인 지지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근데 왜 언론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래서 노인층과 젊은 층의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거야.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요.
정치적인 문제로 부모와 싸우지 마세요. 부모님이 정치적으로 잔소리하는 건 혹시 여러분 다칠까봐 그래요. 잡혀가거나 회사에서 잘리거나 다칠까봐 그러는 거야.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부모한테 함부로 막 다루지 마세요. 막말하지 마시고 거칠게 다루지 마시고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아이고 얼마나 저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살면서 독재 정치에 당하셨으면 저런 마음이실까.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봐. 그 세뇌당에서 그렇게 그 KBS 채널A TV조선의 세뇌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님을 보면 그 깊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봐. 그러면 부모가 밉기보다 부모가 불쌍해 보이고 그러면서도 그 날 걱정하는 그 마음에 손이 잡아지지 않겠어요? 부모님의 손을 잡아주세요. 부모님이랑 정치적 입장이 다를 때 싸우지 말고요. 그 엄마한테는 업어드린다고 그러고 아빠한테는 업히고 그리고 아빠 팔짱 끼고 딸이란 팔짱 끼고 아들이면 아버지 좋아하시는 술 한잔 사드리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라고 얘기를 시작하시면 아버지도요. 다 모를 것 같죠?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아요. 광우병 문제니 시사 문제 노인분들이 젊은이들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러면서 모른 척하는 거야. 왜? 젊어서 보니까 아는 척하다 잡혀가 죽더라니까.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왜 자녀한테 강압적으로 얘기하느냐? 자녀가 이렇게 막 가다가 다칠까봐. 그래서 막고 싶은 거야. 부모님들 다 알아요.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그 부모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서를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은 노인들은 다 몰라. 무식해. 라고 생각하잖아. 아니요. 다 알아요. 옛날에 저기 노무현 김대중 찍어주면 뭐 콩고물 떨어질 줄 알았다. 근데 똑같더라. 그래서 노년층이 돌아선 거야. 노인분들이 정치적으로 모른다. 그거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분들은 역사를 통해 경험해왔기 때문에 다 아는 거야. 알면서 선택한 거야. 보니까 그 새로 바뀐 놈들, 새로 바뀐 놈들한테 힘을 몰아줘봤자 이놈의 새끼들이 내나 뇌물 먹더라. 그러면 원래 받아왔던 놈들은 받아 챙겨놓은 게 있으니까 새로운 놈들 뽑아줘봤자 그 놈도 또 받을 거 아니냐. 그런 계산까지 한다니까요. 노인분들이. 노인들의 지혜라는 게 생각보다 깊어.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몰라서 그럴 거라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거기서 시작돼. 노인이 몰라서 고집 피운다. 아니에요. 노인분들은요 진짜 다 알아요. 알면서 일부러 여러분 앞에서 모른 척하고 어거지를 피우는 거예요. 그쵸? 다 안 되니까. 다 알면서도 권력자에 찍어주는 거야. 왜? 이 노인분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 자랐어. 전쟁의 공포를 겪었고 4.19, 5.18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시절 겪은 사람들이야. 그분들의 청소년기부터 어린 시절부터 청춘 시대가 공포의 연속이었어.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야? 힘 있는 자가 권력을 잡고 세상을 안정시키는 거야. 부모님 세대, 노인 세대가 원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세상이 안정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잘못한 거 다 안다니까? 쟤네들의 비리도 알아. 비리도 알고 뭘 잘못했는지 다 아는 거야. 그러면서도 왜 박근혜를 지지해 왔냐? 그건 변화가 두려운 거야. 격변이 두렵고 혼란이 두렵고 노무현 찍어줬는데 노무현 때 탄핵되고 나라가 막 대통령이 탄핵된 사태에 노인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혼란이 두려운 거야. 그런 노인분들의 정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돼요. 뭐가 한심해요? 그린레이님 지금 저더러 한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린레이님께서 지금 저한테 진짜 한심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진짜 한심하다예요 그러는데 누구한테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진짜 한심하다 그러는 거야? 노인분들?
아, 제가 스스로 답답하여. 아, 그렇군요. 노인분들 한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되냐? 국민의 정서를,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진보 세력은 절대 이길 수 없어. 뭐요? 노인분들의 정서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진보 세력은 절대 정권 잡을 수가 없어. 도대체 왜 그런지, 그분들이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하면요. 그분들이 왜 그런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대화할 수 없어요. 대화를 해야, 소통을 해야, 그래야 의견이 교류되고 모아지잖아. 내가 나중에 선거 딱 끝나고 나면 또 해줄 얘기가 있어. 해줄 중요할 얘기가 있어.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젊은 진보 세력이 사실은 그 노인분들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박근혜를 돕고 있어요. 뭐요? 여러분이 노인분들을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인해 갖고 박근혜로 돌아서게 한다니까? 박근혜 표로 뭉치게 하고 있어. 노인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 그건 님이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난 내가 만난 노인분들하고 대화 안 된 적이 없었어. 뭐요? 노인분들하고 대화가 안 된 건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야. 당신의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노인분들의 지혜의 샘을, 여러분, 제가 영업을 했잖아요. 영업을 하면서 배운 그 여러 가지 스킬 중에 하나가 뭐냐? 상대방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려면 먼저 내가 상대방에게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방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려면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 말고 먼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먼저 듣고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렇게 얘기는 시작돼야 돼요. 노인분들이 뭐라고 막 얘기하면 그래도 박근혜가 참 그러니까 노인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가장 뭐부터 하면 돼? 박근혜가 잘한 거 칭찬 한마디 던지고 들어가면 돼. 아, 그래도 박근혜가 외국어는 잘해? 그죠? 뭐 이렇게. 아니면 박근혜가 그래도 이렇게 옷 입는 감각은 좀 있어? 라든가. 언론에서 계속 얘기한 박근혜 칭찬 한마디 들어주고 가는 거야. 그렇게 시작하면서 박근혜 칭찬을 이렇게 얘기를 공감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정치 얘기를 이렇게 끌어내잖아요? 노인분들이 박근혜 욕하게 돼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못하는 걸 주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번번이 당하는 거야. 노인분들한테 먼저 칭찬하게 해. 칭찬하게 쫙 하면서 근데 그 옷값은 얼마쯤 할까요? 라든가 의혹을 살짝 던지면서 노인분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박근혜 비판을 노인분들의 입을 통해서 끌어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언제나 당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노인들한테 심으려고 그러잖아. 노인분들 안 되니까? 알고 있는데 당신이 앞에 와서 깐족깐족대고 잘난 척하고 멸시하니까 고집 피우고 어거지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 돼요.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 스스로 문제점이 얘기 나오게끔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노인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돈 20만원? 한 달에 돈 20만원? 지금 우리나라를 살고 있는 모든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말벗이에요. 잘 들어주는 거. 말벗. 노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그냥 들어주는 거. 그게 필요한 거야. 너무 외롭기 때문에 그 노인분들에게 최고의 소통은요, 들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듣다 보면 막 딴 얘기를 해. 그럴 땐 질문을 살짝 하는 거지. 뭐는 어땠어요? 6.25 때 어땠어요? 박정희 때 어땠어요? 뭐 이런 거. 그 군대 시절엔 어땠어요? 신혼초에 어땠어요?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자꾸 물어봐주면 그러면서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예. 자,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준 거야. 왜 이정희가 그렇게 옳은 말을 해놓고 박근혜가 표를 얻었나? 우리 노인분들의 정서가요, 굉장히 착해요. 기본이 약한 사람 서로 돕는 거. 노인분들, 내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이 수레 끄는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 두 분이 마주쳤는데 잠깐 쉬면서 헥헥거리면서 어디 누구가 안 나온다고 며칠 동안. 누구 봤어? 그러면서 이제 파지 줍는 거야. 박근혜 좋아하는 파지 줍는 할머니들인데 누구 봤어? 그래. 그러니까 못 봤어. 그러니까 글쎄 며칠이면 항상 몇 시에 어디 가면 있는데 요즘에 안 보여. 그러면서 죽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더라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파지를 줍기 위해서 또 싸움질을 하겠지만 혹시 그 파지 주울 때 맨날 나오던 할머니가 안 나오면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노인분들은 서로 뭐가 있다? 약한 사람끼리에 대한, 약자에 대한 그 동료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막 잘나고 막 힘센 사람이 막 몰아붙이면 편들게 돼. 무조건 편드는 그런 게 있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노인분들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 그걸 못하면요, 여러분은 맨날 언제 노인들이 다 죽어야 대한민국 변한다. 노인들이 다 죽기 전에 여러분이 그렇게 멸시하는 진보 세력이 또 노인 됩니다. 보수 세력이.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은 민주주의자입니까? 여러분은 민주주의자이고 여러분은 진정한 인권주의자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는 사람들이라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멸시하지 마시라고요. 인간에 대한 경멸, 그건 정말 문재인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입장이든 인간에 대한 경멸, 그것을 문재인은 가장 싫어할 거라고 봐. 그게 문재인의 한계이기도 하지. 막판에 목을 졸라야 되는데도 그 마지막 순간에 인권을 생각하는 게 문재인의 한계이기도 했어. 그러나 여러분, 소위 지금 세상이 말이에요, 막 극우파가 득세한다, 극우파가 득세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극우파의 득세를 만든 게 누구냐? 저는 미성숙한 진보 세력이라고 봐요. 진보 세력들이 너무나 선명한 자기 주장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역효과로 극우파가 득세하는 거라고 나는 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인간적인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 생각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보가 왜 분열로 망하냐? 나만 옳아. 나만 옳고 넌 틀렸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이 재방송을 보시면 제가 소위 이 농약급식 토론을 할 때요, 제가 정몽준 지지자들이 갖고 온 기사를 읽으면서 그들의 주장에 맞다라고 인정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요, 언제나 저의 주장이 100% 맞다는 생각 안 해요. 예. 저는 저의 주장이 100% 맞다는 생각 안 해요. 정몽준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 예, 옳은 건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그게 진리의 편이야. 나는 어떤 특정 후보 편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고 싶어요. 그러니 그 소위 진보 세력들도요, 정말로 이게 진실한가, 억지로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말장난하는가 라고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고 나는 봐. 무엇이 진리인가 찾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는 많은 소위 박근혜 지지자들이 나한테 와서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의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야. 그들은 어떤 전제냐? 망치 부인은 자기가 100% 옳다고 생각한다. 저는 100% 제가 옳다는 생각 안 해요. 예. 저는요, 제가 100% 옳다는 생각 절대 안 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거, 그들에게도 들을 게 있다.
그게 내 생각이야.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게 나의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냐? 그 사람들의 뜻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나의 반론을 준비하잖아. 그러니까 100% 나는 내 얘기만 하고 내 생각만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내 앞에 와서 논쟁이 잘못되는 거야.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나는 듣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면 나를 설득하려면 자기네들의 합리적 근거들을 제시해야 돼. 그런데 그 합리적인 근거들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지는 거야. 나는 그들에게 합리적 근거를 묻고 있는데 걔는 너는 네 말만 옳다고 생각하잖아 라는 전제로 싸움을 걸어오니까 틀리는 거라고. 무슨 얘기냐? 저는요 그게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봐요. 물론 자기 주관은 분명해야 돼. 나의 입장, 내가 바라보는 나의 시각, 그거 분명해야 돼요. 그러나 나의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해서 상대방께 무조건 틀렸다라는 전제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틀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 얘기를 들어야 돼. 그리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100% 이해하면서 듣다 보면 그 생각에 허점이 보여. 내가 늘 그들과 토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생각이 100%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듣는 거야. 그렇게 듣다 보면 허점이 보여. 그러면 그 허점을 파고들면 그들이 논리적인 한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물론 진보적인 언론도 마찬가지야. 나는 진보적인 언론에 대해서도요 100% 안 믿어요. 혹시 잘못될 수 있다. 이 기사는 너무나 편향적인데? 이 기사는 좀 근거가 부족한데? 그러면 다른 기사를 찾아봐. 검색해서. 그래서 그 이론이 맞는지 확인될 때만 발언하는 거야. 그래야 나는 그렇게 봐요.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사실 10대부터 80대까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유는 뭐냐? 세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우리 방송 시청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가령 팩트TV 같은 데서 막 주장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낙곰수나 팩트TV나 고발뉴스나 이걸 볼 때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많이 들어. 민주주의는 좋아하는데 약간 팩트TV에서 좀 막 싸움하는 장면 나오고 이러면 겁내고, 그 다음에 이 낙곰수에서 막 강력한 주장이 나오면 좀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좀 막 웃고 막 욕하는 분위기가 싫은 사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망치부인 방송에 오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일단 착해. 그 다음에 굉장히 법을 잘 지켜. 착하고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규칙도 잘 지키고 고운말 쓰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해. 그런 사람들이 주로 들어. 우리 방송 시청자들의 특징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 예, 그러니까 물론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줌마 뭐예요? 남장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맨날 온 사람들 있잖아. 열리면 특대같이 달려오는 고정 멤버들의 특징이야. 착하고 너무 강한 얘기 싫어하고 욕설 싫어하고 법을 지키는 거 좋아하고 평화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8년 동안 들어요.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망치부인이 얘기하면 열심히 받아 적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세상의 성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망치부인이 얘기한 거 열심히 받아 적고 그 얘기 외우려고 애쓰는 게 공부 잘하는 거지. 세상적인 성적이 무슨 상관 있어. 내 거만 알아두면 되는 거지. 안 그래? 예.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내가 볼 때 국민 다수라고 봐. 굉장히 선명한 진보적인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의 숫자가 내가 볼 때 국민 10%예요. 내가 볼 때 아주 선명한 그 진보적인 성향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 소위 어버이 연합이나 박근혜가 잘했다라고 진짜 생각하는 사람 10%야. 내가 볼 때.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정말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정당이 주장하는 내용에 100% 공감하는 사람은 난 10%도 안 된다고 보는데, 좌우지간 10%가 감정적, 심정적 지지자야. 다 합치면. 진보 성향이 10%야. 그리고 이 박근혜가 진짜 잘했다고 믿고, 그리고 이 어버이 연합의 주장에 따라서 종북 거리는 진심으로 동의한 사람 10%예요. 그게 극과 극 10%야. 나머지 80%는 왔다 갔다 해. 나머지 80% 중에 약 20%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민주주의를 공감하고, 약 20%가 새누리가 지배하는 안정적인 세상을 희구하는 거야. 그래서 4대4, 아니 3대3, 가운데 40%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해. 가운데 40% 중에 최대치를 뽑으면 15%에서 20%가 투표를 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냐, 뭘 정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때 무엇이 옳은가를 정해요. 어떤 특정 정당의 입장을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때에 따라서 입장을 정하는 사람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데 이 진보적인 세력 10%의 착각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인터넷은 딱 두 종류잖아. 좌익교수와 그 일당들이 퍼뜨리는 헛소리와 그 다음에 진보 세력의 이야기. 그러면 딱 티가 나잖아. 얘는 일단 텍스 보지 자지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티가 나. 그러니까 얘는 논외로 해. 그러면 결국 진보 세력 10%가 공유하는 정보, 그걸 보는 거거든요. 진보 10%의 정보를 보면서 우리가 다수다라고 믿는 거야. 쟤는 찌질하고 우리가 다수고 우린 똘똘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게 틀렸다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얘네가 찌질한 거 알아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얘네가 찌질한 거 알아. 근데 당신들의 주장은 너무 세다고 생각해. 너무 위험하다. 위험이라는 게 뭐냐? 북한하고 관계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급진적인 진보 사상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생각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성향과 정서를 분명히 알아야 돼. 막 인터넷에서 정보가 막 도니까 당연히 우리가 100% 이기겠지? 아니라고. 여러분 학교에서 봐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말 막 했던 애 몇 명이야? 30명 중에 3명. 그렇잖아. 수업 시간에 막 발표하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했던 애 3명? 3명 정도잖아요. 나머지 24명은 조용했잖아. 제일 또라이 3명, 제일 열심히 하는 3명. 나머지 24명은 어떻게 했어? 늘 조용히. 선생님 눈치 보고 애들 눈치 보고 그래 왔잖아.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대세에 따라갔잖아. 그거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라는 거야. 10%가 떠들어. 양쪽 끝 10%가 떠들고 나머지 가운데 24명은 눈치 안 보이고 졸고 안 걸린 선생님한테 안 혼날라고 애쓰고 무서운 애랑 눈 안 마주치려고 눈 내리깔고 걷고 그래 왔잖아. 이게 우리 국민이 그래. 겁도 많고 착해. 그리고 대세를 따라가는 거야. 이제 느낌이 오지. 국민 정서에 대해서 느낌이 오지.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막 활발한 건 바로 그 10%. 똘똘하고 적극적이었던 그 10%야.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은근히 동존하지만 이쪽에 깡패 애들이 무서워서, 노는 애들 날라리 애들 무서워서 왜 가운데서 침묵 지킨 애들 있잖아. 이제 설명이 되지. 이해가 되지. 상황 이해가 되지. 국민 정서에 대해서 딱 감이 오지. 요 3명이 옳은 얘기 하는 거 알아. 근데 저 날라리 3명한테 찍히면 맞기 때문에, 두들겨 맞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으로 지키는 거야. 그러다 비공개 투표하라 그러면 비공개로 이렇게 하잖아. 감이 오죠? 그래서 그 국민 정서를요 분명히 읽어야 돼요. 국민 정서를 기준으로 두고, 국민 정서를, 그런 국민들을 기준으로 두고 전략을 짜야 돼. 뭐가 비겁해? 그 사람들이 비겁하다고?
그 비겁하다고 욕하면 안 돼요. 정말 싸가지 없는 거지. 여러분, 내가 옛날에 대학교 때 어떤 만났던 후배가 있어. 그 후배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열심히 학생운동을 했던 거야. 전교조 운동을 정말 열심히 무섭게 했는데 자기가 좋아했던 선생님들이 다 잘린 거야. 그 잘린 선생님들을 얘가 마지막까지 지킨 거야. 그때 자기랑 막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이 모두 중간에 포기해버린 거야. 근데 마지막까지 자기 혼자 지켰던 거야. 나중에 선생님들도 포기하고 떠나는 걸 보면서 이 애는 그 진보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탁 담을 쌓아버렸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치 보고 조용했냐? 확 따라가 봤지. 확 따라갔다 다쳐. 상황이 안 좋아져. 그러면 다 도망가. 먼저 막 선동했던 사람들 도망가고 없어. 그리고 뒤통수는 우리가 맞았어.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극단적인 입장으로 안 따라가는 거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표현을 안 하느냐? 그건 뭐냐? 극단적인 주장을 따라가 봤어. 따라갔다가 결국 안 좋은 꼴을 경험해 본 거야. 그래서 최대한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 사안에 따라 판단해요. 우리 국민들이요. 이게 뭐 보수냐 진보냐 계속 묻잖아. 국정원 애들이. 국정원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하나의 입장을 결정하세요. 계속 물어.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잖아요.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우리 국민들이 절대 진보나 보수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 진보적인 입장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안별로야. 10가지 질문을 하면 그 10가지 중에 어떤 건 진보적, 어떤 건 보수적이야. 그 이기주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합리주의라고 해야지. 그게 왜 이기주의야? 어떤 건 진보적인 게 필요하고 어떤 건 보수적인 게 필요해서 판단하는 건데 그게 왜 이기주의야? 채팅창 함부로 말 쓰지 마세요. 지금 가만 보니까 뭐 비겁하다는 둥, 이기주의라는 둥. 굉장히 천박한 표현이야 그런 거. 그런 표현 쓰지 마. 그건 합리주의예요. 우리 국민들 다수의 80%는 국민 다수 80%는 합리적 판단을 해. 사안별로 이건 진보적인 내용이 맞다. 근데 요건 보수적인 내용이 맞다. 사안별로 진보하고 보수를 선택해. 그러니까 그래서 진보 정당이냐 보수 정당이냐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알아듣고 있나? 지금 못 알아듣지? 다른 방송에 가서 존나 글 쓰는 애들 중에 이거 못 알아듣는 애들 있지? 쓸데없는 얘기하는 애들은요, 네, 강퇴시키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 80%의 정서를 이해하고 국민 80%가 공감할 만한 전략을 짜야 돼. 그런 전략을 짜지 못하면 국민 80%가 동의할 만한, 가령 어떤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요, 막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무슨 이거는 보수정당 공약이지 이게 무슨 그 민주주의 정당의 공약이냐 이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비판은 합리적일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공약을 만들면 10%밖에 못 얻어. 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 선이 분명한 진보적인 정책만을 공약으로 내세우면 최대 지지율 10%라고. 절대 당선이 안 돼. 근데 실제로 정치는 누가 해? 당선된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면 당선된 사람이 정치를 한다면 우선 뭐가 필요해? 당선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당선을 위한 공약, 정책이 필요해. 그런데 그래서 박근혜 봐봐. 여러분 박근혜의 변신을 잘 봐야 돼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보다 진보적인 정책 얘기 많이 했잖아. 박근혜는 그렇게 해서 당선된 거야. 경제민주화. 문재인은 경제민주화 얘기 한마디 못 해봤어. 박근혜가 막 떠들고 다니니까 못 했잖아.
노동자의 권리 보장. 문재인은 그런 얘기 많이 못했어. 안철수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만 보느라고. 안철수 얼굴만 바라보고 있을 때, 문재인 캠프에서 안철수가 선거운동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박근혜는 돌아다니면서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노동자의 권리 얘기하고 뭐 이게 의료 공공성 확보한다 그러고 완전히 진보 정책들을 막 떠들고 다녔잖아. 선거 끝나고 나서 쌩까 버렸지만, 예, 선거 끝나고 쌩깠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보수 세력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진보 세력이 보수층이 공감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된다는 얘기야. 보수가 공감하고, 아, 얘네들이 이 정도면 믿을만하다, 이 정도면 권력 줘도 되겠다 싶은 전략을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아, 또 여기서 안철수 얘기를 또 새는 거 봐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지금 진보 세력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안에 따라 진보 보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전략을 짜라고, 방향. 그래, 여러분, 모든 선거는요 2% 싸움이에요. 무슨 얘기냐? 49%냐 51%냐라고. 51%만 먹으면 이기는 거야. 박근혜 몇 프로? 51%. 이번엔 박근혜 51%로 이긴 거 아니 52%였나? 박근혜 52%로 이기고 문재인 48%로 졌잖아. 근데 결국은요 51%만 먹으면 49%한테 이기는 거예요. 51.5. 커봐! 모든 선거는요 51% 싸움이에요. 51% 싸움. 그러니까 50부터 50.1이 이기는 거야. 50.1만 돼도 이기는 거라고. 쟤는 49.99라서 지는 거고 50.01만 돼도 이기는 거야. 0.01만 이겨도 이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진보 세력들이, 예, 진보 세력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럼 보수적인 성향을 이해해야 돼. 그럼 보수적인 성향은 어디서 와? 우리 부모님이야. 그래서 부모님과의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옛날에 부모님이랑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다 망치부인이 이 얘기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1년에 한 번씩은 해.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고 가서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진 그 시청자들이 있었어. 지금 있나? 예, 오늘도 있나? 우리 시청자들 중에 맨날 싸우고 별로 세대 간의 대화도 없었는데 망치부인 방송에서 내가 맨날 세대별 공감하는 법을 이야기를 해.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오늘은 별로 없나 봐. 생방송 때 물어보면 많아요. 실제로 부모님하고 대화해서 네, 그렇게 얘기해서 그 부모님들이 변화된,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이랑 같이 방송 듣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실제로 경험 한 분, 지금 여기 한 분 계시고, 예, 전 지난번에 IMF 얘기 듣고 부모님이랑 사이 좋아졌음. 그래, 망치부인 방송 듣고 부모님이랑 관계가 개선된 분 손. 그러니까 망치부인의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은 다음에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개선되는 거 경험하신 분. 누구 강퇴시키라 그러지 마. 왜 나만 보지 왜 남을 봐. 나만 봐. 예. 괜히 쟤네들 봐봐. 쓸 줄 아는 말이 없어가지고 얘네들 보면 필리핀 알바들이야. 필리핀에서 좌좀 아웃 이런 거밖에 안 가르쳐 줘갖고 나머지 한국말 모르는 거니까 무시하고. 예. 자, 그래요.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개선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일단 부모님들하고의 관계를 개선해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 국민의, 국가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나 혼자 잘났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계속 그러잖아. 그럼 우리나라 쪼개져요. 박살납니다. 여러분, 나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이 진보 세력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야. 왜? 보수만 있으면 나라가 썩어요. 고인물은 반드시 썩어. 나는 솔직히 요즘에 무슨 생각을 느끼냐 하면 10년에 한 번씩 정당이 새로워져야 된다. 10년에 한 번씩 정당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다 바꾸는 거야. 이름도 바꾸고 주인공도 바꾸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뭐 국회의원 정도 되면 나는 3선 이상 나는 모든 선거에 같은 자리에 3번 이상 못 나가게 해야 된다고 봐요. 구의원도 3선 이상 하지 말고, 시의원도 3선 이상 하지 말고, 구청장도 국회의원도 3선 이상 하지 말자. 물론 구의원 한 다음에 시의원하고 시의원 한 다음에 다른 거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일을 국회의원 5번씩 하면 안 된다고 봐. 왜? 그 물은 썩어요. 국회의원을 5번씩 6번씩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썩는다니까. 그래서 나는 모든 선거에 3선 이상은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바꾸는 거지. 가령 내가 구의원을 계속 하고 싶어. 구의원을 계속 하고 싶은데 그래도 3선 이상은 안 돼. 그러면 시의원 한번 하는 거야. 시의원 한번 하고 다시 와서 구의원을 하면 돼. 일본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일본에 그런 제도가 있어서 아니야 미국인가? 계속 연속해서 안 되니까 다른 걸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계속 구의원만 하면요. 내나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몰라. 그런데 시의원을 한번 해보잖아.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돼. 그러면 돌아왔을 때 구의원을 더 잘하게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대한민국에 바꿀 게 되게 많은데 그런 바꿔야 되는, 그리고 나는 모든 선출직에 65세 이상은 안 된다고 봐.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일반 국민이 65세면 다 일자리를 잃는데 왜 정치인만 65세 이상가? 왜 정치인만 65세 이상 공직을 해? 나는요 청와대부터 모든 공무원 공직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주는 자리에는요 65세 이상은 안 된다고 봐요. 아니면 모든 직장의 정년제를 없애든가. 난 평등해야 된다고 봐. 모든 공직에 65세 이상 출마하지 말아야 되고, 또 모든 만약에 65세 이상 출마하고 싶으면 그러면 모든 회사에서 정년퇴임을 없애야지. 안 그래? 나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나는 모든 선거에 3선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야? 국민 소환제야. 국민 소환제가 뭐냐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뻘소리를 하고 다녀. 개소리를 하고 다녀. 그럴 때 주민 10%가 서명을 하면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주민 30%가 참여하고 30%의 절반만 불신임을 투표해도 얘는 국회의원직을 뺏길 수 있는 국민 소환제가 난 있어야 된다고 봐. 만약에 그 30%가 너무 작다. 그러면 50%, 주민 50%가 참여하고, 그리고 그 50%가 어떻게 한다? 과반수 이상이 얘는 안 된다 그러면 자를 수 있는 국민 소환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 국민 발의. 국민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어야 돼. 국민 법안. 그러니까 국민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밖에 없냐? 국민 투표권밖에 없어. 그래서 뭐냐? 국민 발의를 하게 되면, 국민 발의를 하게 되면, 가령 부자들한테 보험료 상한선 둔 거 폐기 요구할 수 있잖아. 그죠? 국민 10%가 동의하면, 500만 명의 투표만 얻으면, 동의만 얻으면 법안 발의할 수 있게 하는 거야. 500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법안을 발의하는 거야. 뭐를? 국민 소환제를.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서민을 위한 법을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국회로 가면 되잖아요. 국회로 직접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 왜 쉽지가 않냐?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선거 비용이 2억 정도 들어가요.
2억 정도를 내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2억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나면 그 중에 1억 5천을 나라에서 돌려줘요. 그게 최소한의 홍보비야. 최소한의 홍보비 1억 5천을 돌려줘. 그러면 적어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2억을 어딘가에서 빌릴 수 있어야 국회의원을 나갈 수 있어. 구청장 나가려면 10억 정도 있어야 돼요. 서울시장 나가려면 6, 70억이 있어야 돼요. 도지사 나가려면 100억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출마하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 출마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출마 신청을 한다 그래서 그게 공천을 제대로 받느냐, 그것도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바꿔야 돼요? 우리 국민들을 다 바꿔서 국민 여론으로 국회의원들한테 확답을 얻는데 언제 얻어야 되냐? 이 법 개정은 언제 얻어야 되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내가 혹시라도 중간에 잡혀가거나 뭐 죽거나 그러면 못하는 말인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총선 직전에 여러분이 어떤 법안을 요구해서 여론을 막 몰아서 총선 직전에 중요한 법을 통과시켜야 돼요. 총선 직전에. 가령 국민소환제라든가, 아니면 사법부의 판례,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아니 봐봐요. 커피 쏘겠다가 선거법 위반 유죄야. 그러면 치킨 쏘겠다도 선거법 위반 유죄 나와야 되잖아. 같은 범죄에 같은 법 적용, 이걸 기준으로 해라. 왜 국회의원은 무혐의냐? 망치는 사실을 말했는데 10년간 선거권 박탈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놈들은 왜 국회의원 하냐? 같은 범죄는 같은 죄를 적용하라는 그런 운동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요구할 게 많잖아. 그러면 선거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돼. 선거 전에. 그래서 만약에 선거 직전에는요, 그때는 뭐 이 새끼들이 뭐 국회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선거 한 3개월에, 그러니까 선거 1년 전부터 여론을 만들어서, 선거 1년 전부터 막 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그걸 여론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투표 6개월 남겨주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야. 투표 6개월 남겨주고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어떤 놈이 반대했나, 요런 걸 이렇게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안에, 우리 국민이 꼭 필요하다는 법안에 찬성한 놈, 반대한 놈을 알아내고 반대한 놈을 떨어뜨리는 그런 선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까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안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총선 당선되면 바꾸겠다. 지랄하시네. 당선된다면 바꾼 게 어딨어. 예. 안 바꿔. 당선된 다음엔. 예. 그러니까 당선되기 전에 법을 바꾸게 해야 돼. 그래서 그 법안을 국민들의, 이 법안에 찬성하면 찍어주고 찬성 안 하면 떨어뜨리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아까는 선거하기 전에 긍정적인 법안을 만들어내야 돼. 법안까지 연구해갖고. 그래야지 당선된 다음에, 그러면 함부로 못 바꾸게끔 또 국민 여론으로 강제를 해야죠. 국민 여론으로 강제를 하고, 국민 소환제, 이거 꼭 필요해, 우리나라에. 그래서 주민 10%가 동의하면 소환할 수 있다. 국민 50%가 투표에 참여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국회의원 자격 박탈할 수 있다.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네. 그래야 쟤네들이 저렇게 당선된 다음에 개짓거리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 아니, 공천을 당원에게 그러더니 전략 공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켰으니 정치 못하게 해야 돼요. 아니, 공천권을 당원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래놓고 왜 전략 공천해? 그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 그런 말 한 사람들은 떨어뜨려야 돼요. 예. 그 공천권을 당원에게 준다고 얘기해놓고 전략 공천한 사람들은요, 다시는 국회의원이든 대통령 선거든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야. 국민 앞에 공약인데 왜 안 지켜? 예. 그래서 나는 그렇게 봐. 공천권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줘야 돼요. 무조건. 공천권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무조건 줘야 돼. 나는 이 전략 공천이라는 건 난 정말 반대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후보를 뽑는 시간을 언제로 하냐? 선거 1년 전. 선거 전에 뽑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 가령 14년에 그 지방선거가 있잖아. 그러면 지방선거 후보는 그 지역 주민의 손으로 그 전에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끼리 분란이 있어도 그거를 풀을 수 있는 기간이 나와. 근데 지금처럼 선거 직전까지 경선을 붙이잖아. 그러면요, 선거가 박살이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모든 이 후보 결정은 전에, 내년에 출마할 사람을 전에 뽑는 거야. 그래서 대선만 6개월 전으로 가고, 그 나머지 선거는 보통 선거가 4월이나 6월에 있잖아. 전에 후보를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결정된 후보와 나머지 마음 상한 사람들이 풀고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나와. 근데 그게 안 되고 선거 직전까지 경선을 붙여버리면 그 앙심이 남아가지고요, 본선거에서 자기 편 물어뜯고 다녀. 예. 자, 이 망치 부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진짜 이런 게 필요하겠다 싶은 거 많지. 그지? 내가 이게 지금 현실 정치를 해보면서, 현실 정치에서 내가 선거운동 열몇 번 해보고 그 이 구의원 마누라, 이 시의원 마누라 해보면서 내가 깨달은 거야.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에서도 있어봤고,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있어봤기 때문에 내가 아,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문성근 씨도 나하고 비슷한 얘기 하죠.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나야. 내가 2010년에 8월 1일부터 그 일주일 동안 그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방송을 해. 그리고 8월 15일에 문성근 씨가 국민명령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문성근 씨의 방점은 소위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고, 나는 이 당원들이 후보를 주민들이, 나는 그렇게 봐.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게 기본이다. 그게 안 되면 이 정치개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뭐라래. 뭐 어디에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략공천했다. 그거는 말장난이야. 말장난. 그 사람의 문제가 있어도 그 지역에서 뽑는데 어떡하겠어. 나는 이렇게 봐요. 정말 어떤 사람이 기존의 정치 권력에 맞서고 싶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계속 시민운동 같이 하고, 지역활동 계속하고, 당활동하고, 그래서 당 사람들하고 얼굴 뭐 사귀고, 공감을 얻고, 그래서 당원들이, 야, 얘 진짜 괜찮은 애다. 얘 다음에 뭐 한 자리 주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 당은 좀 촌스러워. 저 당은 부패했어. 나는 쟤네들이랑 같이 못해. 나 혼자 독야 청청. 백날 독야 청청 해봐. 투표권 안에, 당선권 안에 못 들어가잖아. 선거 때만 쏙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되게 나쁘고, 내가 또 하나의 비법을 가르쳐 줄게. 가령 내가 뭐 하고 싶어. 이 동네 구의원을 한번 나가고 싶어. 그럼 일단 당 활동을 한 4년 열심히 하는 거야. 4년 열심히 하면 4년 뒤에 구의원 후보를 공채를 할 수밖에 없어. 공모를. 그때 도전을 하면 안 줘. 보통은 거기 당원들이 딱 뭐야 쟤 이러면서 경계를 해. 그런데 나는 하고 싶다. 그리고 주장을 해.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양보를 해. 양보를 딱 하는 거야. 그러면 양보하는 순간, 그 경선을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막 싸움도 되잖아. 양보를 딱 하는 순간 당원들한테 호감이 싹 생겨.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한 정보도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딱 당원들의 환심을 산 다음에 또 4년 동안 열심히 해. 그러면 4년 뒤엔 당원들이 알아서 해줘. 예.
내가 또 이 당원들의 정서를 알잖아. 당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당원들의 정서를 아는데, 이 당원들이 처음에 딱 새로운 애가 나온다면 딱 무조건 거부해. 근데 막 할 것 같이 하다가 딱 양보하고 그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 어르신들의 뜻에 따라 딱 접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당 어르신들이 새끼 됐는데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엔 반드시 뭐가 있냐, 이 당선된 사람들은요, 일단 당선되기 전에는 당원들한테 막 잘해. 근데 당선된 다음에 당원들한테 함부로 해. 대부분이 그래.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당원들이 섭섭해할 때 잘해주면 여러분 다음에 반드시 그 공천 받을 수 있더라, 이런 거지. 예. 생각해보니까 추천을 안 했어. 예. 자, 오늘 뭐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했다. 자,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각 총사퇴 분위기를 말씀하시더니, 내각 총사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싹 다 바뀌는 줄 알았는데, 예, 국방부 장관 했던 김관진한테 국가안보실장, 예, 뭐 이렇게 야바위 하시는 거죠 지금? 네, 어딨게, 예. 아니 여기 앉혔다가 저기 있다가 막 어딨게, 예. 그래봤자 그놈이 그놈이잖아. 이 아바위도 아니고 이게 지금. 그럼 김관진이 누구야? 국방부 장관 김관진이 누구야? 내일 합시다. 우리 그 인사에 대해서는, 예, 내일 나한테 그 박근혜 인사에 대한 이야기 하자고 그래요. 내일 또 월요일이니까, 예, 노쿠기순, 예, 할 말 많아.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망치부인 방송, 저기, 내가 오늘 2,000명도 안 왔어. 앞으로는 있잖아. 아유, 이제 끝났구나. 에이씨. 앞으로 주일날 방송 2,000명이 시청 대기하러 오지 않으면 하지 않겠어. 2,000명이 와야 주일날 방송하겠어. 자, 예, 피스러브님과 쭈니 은희맘님, 딩구리양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선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내일하고 모레 방송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오늘까지 쉬어야 내일하고 모레 소리가 나오는데, 예. 자, 지금까지 추천해주신 2,523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과 더불어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뭐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 예, 선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일이 한 분 한 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예. 8시야 지금? 그럼 3시부터 5시간 한 거야? 어머, 이거 재방송도 못 보겠다. 내일은요, 그러면 내일은 요거 2시까지 재방송 할게요. 내일은 아침에 그 팟캐스트 방송 안 하고, 내가 오늘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내일 이 방송을 내일 낮 2시까지 재방송하고, 그 다음에 내일 낮 2시에 생방송. 예, 오케이? 이야기 나무님을 비롯해서, 예, 뭐 쌈디유키님, 뭐 내고향 버밀동님, 나연님, 피슬러브님, 크런치님, 알쏭달쏭님, 내고향 버밀동님, 미술과풀님님, 흥분하면 멸망님, 나연님, 그린짱님, 페더21님, 부산 청순년님, 팬가입 감사, 사랑엄마님, 반디풀님, 내고향 버밀동님 감사, 돌곡갱이님 팬가입 감사, 7kg 감량님 감사, 딩구리양님 감사, 쭈니은이맘님, 예, 피스러브님 감사합니다. 예, 쌈디유키님, 꼬꼬마 금봉님도 감사하고요. 자, 오늘 방송 뭐 볼만했어요? 별로였나? 그래도 오늘 아까 최대 시청자가 뭐 한 1,500 됐는데 추천은 2,500. 오늘은 좀 남는 장사였네. 오늘 장사한 거는 남았어.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그 주말 방송은 2,000명이 모여있지 않으면 안 하겠어. 자,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생방송은 내일 낮 2시 다시 한번 시청해주신 모든 님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추천해주신 2,500 선물해주신 선물로 후원해주신 그린짱님과 우리 내리고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천해주신 2,563분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제일 감사드리고요.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이님 팬가입 감사, 애플크림님도 감사.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낮 2시에 만나요.